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뇨와 바나톨 8강 건강기능 식품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그린웰 플러스고요. 그런 초록색, 녹색의 생명의 물이 모인 우물가에서 넘쳐나는 형상 플러스 더한다고 그래서 그린웰 플러스로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이쪽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에머터 마사루 박사가 쓴 책인데요. 예. 언어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그 결정체가 바뀌는 이번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죠. 예, 책자도 있고요. 여기 바보멍청이 하면 이렇게 구조가 깨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너 정말 이뻐 이렇게 하고 망한 놈 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 물이 무기질 아닙니까? 이런 결정체의 물도 사람의 언어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고요.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말 자체가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심리적 영향, 그 다음에 물질적인 영향까지도 미친다는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여서 절대로 아이들에게 저주하는 거나 하든가 이웃 사람들에게 분노를 자극하는 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건 이제 KBS 성대변사 비밀 300회 특집으로 나왔던 호르몬 비율에 따라서 태아에 있을 때에 테스토스테론에 노출 많이 되냐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되냐에 따라서 약지와 검지의 그 사이즈가 다 달라지는 것을 했던 거고요.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른 뇌를 가진 비율이 17% 정도 된답니다. 임신 6에서 8주째 태아가 남아있을 경우에 정자를 만드는 교환을 갖추게 되고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뇌와 근육, 몸의 여러 기관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사춘기가 되어서 테스토스테론을 다시 생산하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 생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태아 때 테스토스테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펴셔서 이 두 손가락의 차이, 크게 차이돼서 남성, 여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 비율이 보통 남성에서 17%, 여성에서의 17%가 각각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뇌를, 여성임에서도 남성의 뇌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테스트 해봤더니 여성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냐? 남자인데 언어 사용이 여자의 뇌에 가까운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거죠. 네, 언어 능력도 더 뛰어나고요. 문법도 더 잘하고 좌우뇌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최대의 효율을 얻게 되고요. 양적 섬유가 더 활발하게 교류하여 뇌랑 연구에 보면요. 남자의 뇌는 7000개의 단어 사용하기 때문에 좌뇌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뇌량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남성과 여자의 그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이 7000개와 2만 개 차이 때문입니다. 언어 능력 구사에서 차이가 납니다. 머리는 막 돌아가도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뇌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 탁월합니다. 네, 그래서 내 아이가 분명히 남자인데 왜 이렇게 여자처럼 구는지 모르겠다 했을 때는 혹시 이 손가락 검사를 하셔서 여성의 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는 반응이 전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공간지각 능력,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할 건가 자녀에 대해서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여자애는 우뇌만 활성화되는 반면에 좌우뇌가 활성화돼서요. 생후 3, 4개월부터 공간 정보, 공간 추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주차할 때 남성의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차를 잘하는데 여성의 뇌를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은 주차를 잘 못합니다. 수십 번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성이면서도 남성의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세일즈 하시거나 바깥에 활동력이 강하신 분들은 거의 다 남성의 뇌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사를 해보면 거의 손가락이 남성의 뇌를 가지고 있는 보이고 공감 능력도 차이가 납니다. 남성들은 공감력이 거의 없고요. 여성들은 공감 능력이 탁월함이고요. 시각적 자극은 특히 남자는 시각적 자극이 상당히 강하고요. 심리적 흥분을 증가시키고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반면에 여성의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청각, 촉각에 상당히 밀접하게 반응하고요. 친밀감, 안정적인 반응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영양의학 가이드라고 이 레이스트랜드 의학 박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너무 짧게 살아가고 너무 오래 죽어간다. 건강하게 사는 삶은 짧고요. 질병에 걸려서 사는 기간은 너무 길어서 생활의 여유가 매우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1900년도 초에 4대 사망 원인이 폐렴, 결핵, 감기, 디프테리아처럼 간염성 질환이었거든요. 지금 21세기 들어오면서 거의 모든 질환, 사망률의 탑 10은 전부 다 간염성이보다는 거의 다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관상동맥, 암, 뇌졸중, 당뇨, 관절염, 전부 퇴행성 질환입니다. 의학 박사였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섬유 근막 증후군으로 점차 힘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 친척이 권해준 종합 비타민을 먹고 완치가 된 사례를 경험하시면서 레이스트랜드 박사님도 이제 영양학을 공부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영양학을 그렇게 크게 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옛날 같은 경우도 뭐 그 정도로 종합 비타민 먹으면 밥 한 그릇 더 먹어라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맥켈리 박사 같은 경우 사람들이 질환을 예방해서는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 이들은 의학을 통해서 즉 중증의 말기 질환을 치료해 이윤을 챙깁니다.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영양의학의 무지한 의사들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 수 있다고 스탠드 박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만성질병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영양 섭취가 부족하다고 말이 나옵니다. 네. 빵 과자로 배 채우는 젊은 층에 겉은 멀쩡해도 속은 골골하다라고 신문에 나왔던 자료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땅이 이상해져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SBS에서 미네랄 사이클에 대해 나왔던 자료인데요.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 시골에서 가보면 이 퇴비를 다 똥을 변을 다 버리지 않고 전부 다 퇴비로 만들어서 다시 흙에 뿌려졌고요. 흙에 뿌려져서 작물이 흡수한 상태에서 사람이 다시 먹고 사람이 다시 배설하게 되면 다시 흙이 흡수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농사 지을 때 절대 버리지 않았죠. 요거 다 아궁이에 떼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하고 나서 퇴비로 다시 만들어서 봄이면 땅에다 다시 뿌려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뭐 사람이 이 변을 별도로 정화 시설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흙에다가 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이 사이클이 많이 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충분한 미네랄이 많이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미네랄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시겠지만 칼슘이 25.9%가 감소했다고 그러고요. 철은 58%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양파 속에 있는 칼슘하고 철이 많이 철은 상당히 많이 감소했죠. 사과 속에 칼슘은 14%가 감소한 반면에 철은 60%가 감소했고요. 김대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가정학교 교수님은 가령 사과 같으면 바깥 위피에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껍질을 깎으면 그런 것들을 다 깎아내는 거죠. 껍질 깎아서 먹게 되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 겉껍질에 있는데 중요한 유효한 영양 물질들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약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껍질도 식초에 한 5분 정도 이상 담가 놓으셨다가 다시 씻으신 다음에 드시면 그래도 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드는 게 그냥 중요하고요. MBC 다큐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식품 조리 과정에서 미네랄 함량 변화 시를 보면 아웃국 대상으로 봤을 때요. 칼슘 21.5%가 감소하고요. 칼륨 같은 경우는 62% 감소합니다. 조리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열을 가하거나 최대한 과거금을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필수 미네랄 함량들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취나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약 한 50%가 감소하게 되죠. 건취나물, 불린 취나물 무침 이렇게 했을 때 나트륨은 늘어나는 반면에 칼슘은 줄게 되고요. 칼륨이 상당히 많이 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알렉시스 카레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생산전대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비료나 살충제, 제초제 등은 토양 속의 미네랄 고갈을 더욱 부채질하고요. 멀지 않은 미래에 인류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란에 살충제 파장도 있었고 제조제 파장도 지금 있고 있죠. 네. 요건 자연 재배한 이제 채소 과일 사진인데요. 요건 송광일 박사님이 자연 재배 비닐하우스를 통해 자연 재배한 작물들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연 재배 하우스에서 자라는 오이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오이를 따서 바닥에 버렸지만 썩지 않고 있다. 예, 이 질소 함량이 높으면 다 썩는다고 그래요. 근데 자연 재배는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땅의 힘으로만 기울는데요. 절대로 썩지 않고 마르기만 한다고 그럽니다. 우린 좀 이해가 안 가죠. 거의 다 집에다가 사놓고 놓으면 다 썩어버리니까요. 근데 자연 재배한 진짜로 재배한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재배한 작물들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연 방사한 닭의 알은 작지만 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색깔도 틀립니다. 색깔도 상당히 진한 색깔을 띠게 되고요. 요건 이제 기무라 씨의 사고라고 그래서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기저귀 사고라고요. 거기에 보면 자연 재배 채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건 상온에서 1년, 2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고요. 이렇게 쭈그러들 수분만 빠져서 쭈그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무라 씨의 이 다큐멘터리도 나왔고요. 또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연치 않게 또 장인이 하고 계신 그 농장 그걸 자연재배 해보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돼서 책을 보시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재배를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째 성공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살기도 하시다가 나중에 그 비밀, 땅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자연재배에 성공하셨고요. 왼쪽이 따자마자 찍은 각 채소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찍은 채소 상태인데 썩지 않고 말라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절대로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고구마 잎 차이고요. 왼쪽이 자연재배 고구마고 오른쪽이 일반재배 고구마 잎인데요. 자연재배 고구마 잎은 색이 연하고요.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김우라 씨의 사과에도 이제 그 책에도 나오는데요. 첫 재배 성공했을 때 사과가 상당히 작아서 상품성이 되게 떨어졌다고 그러세요. 갖고 이제 이걸 이제 재배는 성공했는데 뭐 농약 치지 않고 비료 치지 않으면 사과가 거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거의 10년째 된 해에 첫 자연 재배 방법으로 바꾼 후로 거기는 이제 풀도 베지 않고요. 베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재배한 작물을 재배했는데 첫 나온 이 사과가 수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작아서 상품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누구도 안 가져가는 거죠. 수매하고 팔리지 않아서 그걸 이제 니아까지 싣고 구루마에 싣고 여기 가서 그걸 팔기 시작하는데 이제 안 사가니까 한 개 사면 뭐 5개 공짜로 주고 이렇게 다 떨이로 다 떨고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 결국 뭐 밑주고 파신 거죠. 이렇게 1년 2년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쯤에 고객으로부터 이제 그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때 팔았던 사과를 먹으신 분의 편지였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사과 먹고 울어보기는 처음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맛있고 너무 좋다고 다음에도 그래서 여기 김우라 씨의 사과는 거의 예약 판매 거의 다 예약을 하게 되면 다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건 토마토 부유 씨름이고요. 떠 있는 토마토가 일반 재배한 것이고요. 가라앉는 토마토가 자연 재배한 것입니다. 세포가 정밀하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상원 영양 보고서에서 잘못된 식습관이 성인병을 만든다라고 그래서 보고서를 이제 번역해낸 책인데요. 74차 미국 의회 발표 자료입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 국토 땅을 성분 검사를 하는 건데 상당히 미네랄이 결핍된 거로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네랄 관련 미 국회 상원문서 264호 개요인데요. 오늘날 대부분의 토지에는 영양분이 고갈되어 그 땅에서 자라나는 식품들도 미네랄이 부족한 채 생산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생산물의 적절한 미네랄 균형을 갖추기 전까지는 위험한 영양분 결핍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수백만 에이커의 땅에서 수확되는 음식물과 과일, 야채, 곡물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양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먹는 양에 상관없이 굶주리게 한다는 것이다.
요즘 과일, 야채, 곡물, 달걀, 심지어 우유와 고기들까지도 그 이전의 세대와 같지 않다는 것이 연구소의 실험에 의해 증명되었다. 오늘날에는 완벽한 건강에 필요한 만큼의 미네랄 성분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과일이나 야채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매우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데 사람의 위가 그것을 수용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미네랄 중 어느 하나라도 현저히 부족하게 되면 실제로 병을 가져온다. 이제 더 이상 단지 열량이 아주 많거나 비타민 또는 녹말, 단백질, 탄수화물의 일정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균형 잡힌 완벽한 자양식품이라고 볼 수 없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쓸모없다.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나 이제 책에서도 이제 자꾸 언급하는 게 이제 탄수화물이냐, 단백질이냐, 고기냐, 채소냐, 요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으로 채소하면 좋죠. 예. 근데 이제 그 채소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먹던 채소가 아니다는 거고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도 옛날의 고기가 아닙니다. 직접 풀을 먹고 시골에서 기르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키운 동물들이 아니죠. 그리고 먹는 음식도 지금 이제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먹는 사람의 몸도 건강한 몸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고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간염질환과 면역질환 발생의 상관관계인데요. 간염질환은 이렇게 보시면은 연도설에 1950년대는 제일 높았습니다. 2000년대에는 뭐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져 있거든요. 면역질환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SBS 1호 특선에 나왔던 자료고요. 토식증이라고 그래서 흙을 먹는 증세가 있습니다. 영양실조, 기생충 감염 등의 원인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소아나 임신한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중세시대에는 이 토식증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흙을 파먹는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정신병이라고 분류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영양이 급격하게 고갈될 때, 미네랄이 고갈되게 되면 흙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보충하게 되는데 그 본인은 당사자는 의식을 못 한다고 그래요. 저녁에 잠잘 때 갑자기 일어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각 동물들도 이제 사자도 사냥 끝나고 나서 만약 미네랄이 급하게 되면 뭐 돌 같은 것도 바위도 이렇게 빨아먹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이 몸을 병들게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나 뭐 과일이냐, 그 다음에 고기냐, 이 전쟁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공입니다. 가공을 얼마나 많이 거치느냐. 가공하면 할수록 식품 속에 필요한 영양분들은 줄게 되어 있고요. 그 충분한 줄어든 영양제를 그 식품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지병이 안 올 수가 없죠. 설탕은 원래 유익한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해로운 게 아니었죠. 근데 이걸 이제 가공을 하면서 백설탕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가공하면서 이 껍질에 있던 이제 정말로 순수한 사탕수수가 아닌 가공되어져서 이렇게 백설탕이 되게 되면 몸이 과부하가 됩니다. 밤에 뭐 식빵 요것도 전부 다 백미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현미나 오븐도미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다 해서 백미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이게 150g 이 밥 한 그릇에 각설탕으로 17개 기준으로 된다는 거고요. 식빵 두 쪽이면 뭐 각설탕 9개 기준. 잔치국수 200g 한 그릇을 먹게 되면 각설탕 10개, 콜라 500ml에는 각설탕 16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당연히 이제 과부하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바나나 한 개는 4개, 감자 2개는 10개, 우동 200g 14개. 근데 실적으로 바나나나 감자나 실적으로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채로 드시는 것들은 문제는 큰 일으키지 않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렇게 가공되어진 사람의 가공되어진 가공식품들은 전혀 몸에서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탄수화물을 연구해서 비라틴 아메리카계 백인들의 혈당 지수, 혈당 부하 및 폐암 발생 위험성을 보이는데 GI가 당지수거든요. 단독으로 혹은 다른 폐암 위험 요소들과 함께 폐암 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도 이제 왜 혈중으로 흡수되게 되어서 많이 쓰여지지 않은 과량의 당들은 전부 다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체지방 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대사에도 큰 방해를 하게 되고요. 내장 비만도 늘게 되고요.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죠.
고혈당과 암 발생 위험성에 대한 전형적 연구에서도 여러 암 발생 과정에 걸쳐서 고혈당과 암 발생 위험에 대한 관계는 비만과는 상관없이 비정상적인 포도당 대사와 암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암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이제 포도당 대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인슐린 분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인슐린이 혈증이 되게 되면 암세포를 증식하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량 영양소의 상대적 섭취가 경도인 지적장애 치매 발생 위험에 주는 영향인데요. 탄수화물로 비교적 높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지방과 단백질로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식이 패턴은 노인들의 MCI,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식이 혈당지수, 혈당 부하와 무증상 한국 성인의 광상동맥 칼슘에 대한 관계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식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가 높을수록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관상동맥 칼슘 수치가 높았고 혈당 부하가 있을 때 더 강력한 연관성을 가지게 됨을示唆합니다. 이건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대사증후군 치료를 위한 5가지 제한. 포도당과 알부민이 결합하게 되면 최종 당화산물이 나오고 이게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혀가 막히게 되고요. 혈관이 손상되면은 7에서 8년이 지나면 신경 손상이 시작되고요. 손과 발이 찌릿하거나 저리거나 건조하게 되고요. 10년 정도 지나시면 망막, 12년에서 15년 지나시면 콩팥 손상이 시작됩니다. 온몸이 붓거나 기운이 없고요. 쉽게 피곤해지고 혈액투석, 신장 이식을 해야 됩니다. 설탕 끊으셔야 되고요. 영양분 공급해야 되고 공복기간 오래 가지는 게 좋고요. 운동은 무리가 전 자전거 수영이 좋고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제소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을 거쳤죠. 예. 천일염과 정제염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이제 과자 습관 때문에 옛날에 KBS에서 습관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던 건데 한 달 만에 몸무게가 10kg가 증가했고요. 무기력증이 왔고 악성빈혈,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 백혈구 수치 이상, 아토피가 왔습니다. 이분은 뭐 과자 매니아, 집에서 과자를 많이 드셨던 분이시고요. 캐롤 사이먼 타치 박사님이 이제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음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잔뜩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울과 우화 그리고 끔찍하고 다종다양한 정신질환을 그런 인공 음식물과 연결시켜 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는 한때 심한 우울증, 적개심, 피로감, 당혹감 같은 심각한 정서질환으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탕이 어째서 독인지를 알았고 설탕 섭취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두뇌의 효소작용에 비타민 B 복합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알고는 그것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과 신경호르몬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과 필수지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빵과 과자와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등으로 이루어진 영양결핍 식단은 건강에 좋은 단백질과 유익한 기름기가 들어있는 식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야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주 극소량의 물질이라도 두뇌 신호의 교란을 일으키거나 내분비선의 정보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신건강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소용돌이에서 설탕이나 히밀가루 같은 호사스러운 음식은 구할 수 없는 데다 다른 식량이 배급도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신선한 야채, 전곡, 제한된 양의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궁핍의 시기에 오히려 만성질환의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우리는 두뇌에 대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두뇌나 정신이 우리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 점심, 저녁 식사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침, 점심, 저녁 어머님 차려주시는 그 음식이 우리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특히 두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콜라의 발암물질이 얼마나니까 신문에 났던 거고요. 노 박사님의 따뜻한 치료 책에서 노태진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노태진 박사님은 노박의원이라고 영등포에 있는 병원에서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시고요. 가공된 당은 칼슘의 흡수를 막고요. 저산소 환경을 만들고요. 염기성 환경, 극산성이고요. 면역계통의 죽음을 의미하며 크렙스 고리를 차단해 면역계통인 킬셀과 항체 형성을 억제합니다. 비타민 B군을 고가시키는데 이것은 간에서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매우 필요한 물질입니다. 설탕은 딸꾹질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탕이나 단순당을 섭취하는 것은 당신의 몸에서 산소를 도둑질하는 것이며 체세포를 극도로 산성을 만들고 면역체계에 빗장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병든 물을 먹고 있죠. 예, 이건 역삼탑 종수기 이야기입니다. 물속에 중요한 미네랄이 있는데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그 다음에 셀레늄, 인, 칼륨, 아연, 구리, 망간, 철, 실리카 요것들을 다 제거한 물들,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예, 병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뭐 신경흥분, 피로감이 심한 변비가 심한 칼륨이 부족해서 올 수도 있고요. 셀레늄은 심장병비에 관계 있고, 인은 구루증, 골다공증, 광시에 부갑수성 기능 저하에도 관련이 높습니다. 약물 과다 처방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준이고요. 약을 처방받을 때 상당히 약물에 대한 자료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률이 계속 70%에 가깝고요.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처방받은 항생제를 먹은 이후부터 몸에 알 수 없는 피부 발진이 이건 이제 항생제 부작용이시고요. 요건 장속의 균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요 유칼립투스가 독이 좀 강하죠. 그걸 코알라가 주 먹인데요. 이 자신의 대변을 새끼에게 먹이는 과정이 필요해서, 즉 대변을 통해서 같이 빠져나온 여러 장내 미생물을 새끼에게 직접 이식시켜주는 방식으로 새끼가 이 유칼립투스를 먹는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냥 먹으면 죽습니다. 어머니의 그 대변을, 이 엄마 대변을 새끼에게 먹여서 새끼가 그 장에 그 미생물들이 이식이 되면 유칼립투스의 독성을 분해시킬 수 있는 미생균이 살게 되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건 대변 이식에 관계된 자료고요. 대변 서총 이식, 이게 지금 염증인데요. 예, 선분홍색으로 뜨게 되어 있죠. 메르증 장염의 책이고요. 나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태어났고 엄마 젖도 못 먹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21세기형 장의 완벽한 홍보 모델이 됐다. 당시에 장에 관한 정보가 더 많았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병을 앓게 될지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제일 먼저 유당불내증을 앓았고요. 5살이 되자 아무 일 없다는 뜻이 우유를 마셔도 괜찮았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가 뚱뚱해졌고요. 그 다음에 빼빼 말랐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지. 그러다 어느 날 상처가 났습니다. 17살 때 오른쪽 다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작은 상처가 생겼고요. 한 달이 넘도록 아물지 않아 결국 병원에 갔고, 의사는 무슨 병인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연고를 처방해 줬습니다. 3주 오른쪽 다리 전체에 상처가 번졌고요. 얼마 지나냐 두 다리와 전체와 팔, 그리고 등까지 번졌습니다. 얼굴에도 드문드문 나타났고요. 다행히 겨울이어서 옷으로 대부분 가릴 수 있었습니다. 노출 부위의 상처에 대해서는 모두들 물집이 생겼거나 긁혔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었고 그저 신경성 피부염 같다는 추측만 남았습니다. 의사들은 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지 혹은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지 코르티손을 바르면 약간 나아졌지만 끊으면 바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여름에도 겨울 때처럼 타이즈를 신어야했고요. 안 그러면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을 바지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상당히 많이 아토피스 피부로 변하는 거죠. 이때부터 나는 피부병이 아니라 장에 탈이 난 것처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제품을 일절 먹지 않았고요. 밀가루를 거의 끊었으며 장에 좋은 다양한 유산균을 섭취하고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이런 기회상한 실험들을 했습니다. 당시 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더라면 그중 절반 정도는 시도하지 않았을 텐데 몇 주 동안 아연을 과하게 섭취하는 바람에 그 몇 달간 후각이 너무 예민해져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첫 학기에 열린 파티에서 나는 입냄새가 많이 나는 남학생 옆에 앉게 됐습니다. 괴팍한 할아버지 입에서 나는 것 같은 불쾌한 침냄새가 아니라 설탕을 많이 먹는 아주마 입에서 나는 것 같은 시큼틀큼한 냄새였습니다. 잠시 후 나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남학생은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자살한 것입니다. 장이 병들면 악취가 나고 더 나아가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번째는요. 중금속 오염이 심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어서입니다. 수은과 아토피 관련성이고요. 어린이의 수은의 최고 농도인데 이제 등치가 큰 생선일수록 수은 농도가 높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어류에는 전부 다 수은이 노출된 걸로 나옵니다. 수은 중독성이 가장 높다고 그랬죠. 미국의 우주월 해양연구소 24년간 해양 수용 오염 조사 결과 100m 수심에서도 농도 3배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인위적으로 발생해 바다로 흘러들어간 수은의 총량이 대략 6만 톤에서 8만 톤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우리가 먹는 어패류의 대부분이 이 수심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산모열과 제대열의 메틸수은 농도인데요. 산모열에서는 이 정도 3.99로 나오는데 제대열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유해 미네랄이 수은 농도가 높으면요, 글루타민과 과당이 합쳐져서 글루코사민이 만들어지고, 그 글루코사민은 히알루론산이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을 방해하게 돼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하게집니다. 피부 반점이나 기미는 활성산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수은은 체내 활성산소를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유해 미네랄을 체외로 배출하는 것은 피부 트러블 해소에 매우 중요합니다. 글루코사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관절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관절통이 심할 때는 수은 중독이 되어 있냐는지, 혹시 피부 질환 트러블이 심했을 때 수은 농도가 높지 않은지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예. 예방접종 어떻게 맺습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신과 아토피에 관계된 거 내용이고요. 백신에는 바이러스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라시고요. 아이들한테 놓을 때는 최소한 1년 이상 지나서 뇌동맥류, 뇌혈관막이 형성된 후에 예방접종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런 관계된 부분들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뇌혈류장벽 1년 이하의 신생아에게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 취약점까지 서서히 맞춰도 됩니다. 뇌혈관막과 면역기가 다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뇌 속에 바로 독성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폐증에도 관련돼 있다고 좀 자료가 나오고 있죠. 관련된 부분들은 책을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과 수은은 아말감 때문에 나오는요. 예. 약물 복용. 이 마이클 잭슨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마이클 잭슨 프로포폴로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프로포폴이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후로 계속 프로포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관리 대상이 됐고요. GMO 식품. 네, 요거 이제 프랑스 연구팀에서 GMO 연구 결과인데, 이거 암세포입니다. 예, 종양이 이렇게 자라는 거고요. 3개월 이상 지났을 때부터 나타난다고 그래요. GMO 옥수수를 먹은 뒤는 종양 발생 80%, 조기 사망률이 70% 올라갔고요. 정상뒤는 종양 발생 30%, 조기 사망률 20%였습니다. 옥수수에서 93%가 GMO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 옥수수 재배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BT 독소, 지역물을 잔해지고 있는 살충 독소입니다. 임산부 30명, 비임산부 여성 39명의 혈액을 검사했는데요. 임산부와 태아의 혈액에서 GMO, BT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네, 여기 이제 마트에서 수입산 콩, 수입산 옥수수 전부 다 GMO 콩과 GMO 옥수수로 재배한 가공식품들입니다. 피드 수첩에 나왔던 GMO 2탄 프로인데요. 라면 GMO 검출 시험 결과입니다. A사 검출됐죠. T25요. 네, 여기도 그 다음에 B, 나머지는 B 불검출됐고요. GMO 검출된 라면의 면 스프 분리 시험 결과, 네, 면에서는 검출됐습니다. 미국산 밀과 밀가루 51건 중에 17건에서 유전자 변형 대두 옥수수가 검출되었습니다. 총 수입량, 미국산 밀, 상당히 우리가 거의 탑 랭킹 1위에 가깝게 좀 수입을 하고 있고요. 안전성의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GMO 성분 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꼭 우리가 먹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카놀라유 100%, 대두 77%는 GMO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참치캔, 이 참치 기름 아닙니다. 이건 빼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국은 뭐 거의 68%에 가깝고요.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 그 자체이다. 이제 암의 분자 생물학에 나온 중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우리들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의해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자들이 발현된다는 뜻입니다. 식이섬유는 결장, 직장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지난 저녁에 먹고 마신 것을 적어보세요. 먹은 음식이 암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켰는지 증가시켰는지 평가해 보세요. 그리고 맛있게 드십시오.
면화 이야기인데 전에 한번 다큐멘터리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서 이제 인도가 모카 재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모카에 GMO 모카를 심었는데 작물 뭐 생산량은 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유전자 조작으로 들어온 면화들은 전부 다 씨앗을 다시 재심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 다 끊어놓고 보기 때문에 재재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서 써야 됩니다. 유채씨 이 카놀라 유인데요. 다 GMO인 경우가 높고 이게 이제 카놀라유라는 게 이게 캐나다 오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GMO로 만든 거고요. 유전자 조작하지 않는 카놀라도 있긴 하지만 상대도 생산성이 떨어져서 유전자 조작한 카놀라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사실은 위험한 식물성 기름이라고 그래서 오쿠야마 히루미 박사님이 쓴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에 대해서 카놀라종 유채씨에 대한 내역들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나와 있죠.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스트레이도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식물기름 모카씨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자료들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요건 트랜스 지방이고요. 트랜스 지방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소화되지 않습니다. 체내에 거의 다 축적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방사능이 오염된 식품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표고버섯, 명태, 숭어 주의하셔야 되고요.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주의해야 되고요. 캘리포니아주 970명 아이의 어머니 임신 당시에 주소를 분석해서요. 농경지 근처 자녀의 자폐증이나 발달장애 위험이 6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살충제 성분 때문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신상기에 비패들이 노출되면 자폐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난리가 났었죠. 저희 것도요. 계란에서 나와서요. 환경호르몬도 나오고 발암물질로도 나오는 성분들이 검출됐습니다. 클로로페리복스는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분류한 살충제 성분으로서 내분비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입니다. 환경호르몬은 다 아시죠? 네, 유사성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호르몬은 호르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체 내에 들어오면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스페놀 뭐 A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성호르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인체 내에 필요한 호르몬 관계가 되는데 특히 이제 생리통이 심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 혹시나 환경 호르몬 물질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류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런 걸 접촉을 최대한 차단해야 되고요. 요즘 또 생리대 말이 많이 나왔죠. 거기에도 혹시 호르몬 역할을 하는 환경 호르몬 물질이 들어있는지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셔야 되고요. 295명의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1139명 아이의 소변 잔류 농약 수치를 측정했는데 유기인기 농약 수치가 높은 아이들이 ADHD 발생률 2배로 높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클리포세이트 발암성 물질이 2A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이 마크를 꼭 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되어 있는지, GMP 시설에서 생산된 원료인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기능성이 좋다고 그래서 약효가 세다고 해서 내 몸에도 맞는 건 아닙니다. 자기 몸의 질병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비용을 아끼면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